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웹툰 내과 박원장과 요양병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내과 박원장 네이버 웹툰인데요. 네. 인기가 많고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네. 화제 웹툰, 화제 드라마입니다. 웹툰의 주인공 박원장이 이 BJ 허덕이는 이제 개원이인데 정말 그 짠내나는 생존기더라고요. 결국은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리고 있는 요양병원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죠. 열악하죠. 예를 들면 환자 대비 간호사 수나 뭐 의사 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환자를 돌봐야 되고 막 사건 사고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아니 우리 임닥터가 일하는 요양병원의 현실이 이렇게 참혹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일단은 뭐 다 그렇지만 이게 뭐 또 예술 작품이라는 게 전형이라고 사실은 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반은 맞고 반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 제가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양병원에 취직할 때 보면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로 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도심 요양병원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둘은 좀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도 좀 차이가 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만 생각하면은 사실 안 되고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사이에 이제 생태가 형성돼 있거든요. 저는 요양병원은 만성기라고 생각하는데, 즉 급성기 병원과 만성기 병원은 어떤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시골은 도농 간 의료기관 자원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격차가 크죠. 거긴 급성기도 적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아시는 분이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하동에 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인데 거기서는 그럼 아프면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1시간 넘어서 진주나 순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만약 요양병원이 그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거기서 안 좋은 환자가, 즉 상태가 급격히 안 좋은 환자가 있으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병원으로. 그러면 후송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옮기다가 더 위독해지죠. 그런 환경 속에서의 어떤 요양병원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산에 있는 요양병원인데 종합병원까지 앰뷸런스로 15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의 환경은 또 다르거든요. 하지만 웹툰에서 그리고 있는 시골 요양병원을 모든 요양병원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보기에는 또 어렵죠. 침소봉대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요양병원 근무하러 가서 당연히 당직 근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휴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자를 한 사람 당직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긴 전제는 뭐냐면 당직 그 환자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주치의가 아닌 상태에서 겪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느끼는 어떤 당혹감과 제가 주치의가 되는 환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서 처하는 당황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이 좀 구별돼야 되는데 거기는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과하게 표현됐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제가 웹툰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막 수십 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에피소드를 좀 과장해서 그린 거 아닐까. 근데 또 한의 진실이 있죠. 예를 들면 저도 지금 한 50에서 60명의 환자를 보거든요. 종합병원에서는 이렇게 못 보죠. 그런데 요양병원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근무할 때는 되게 당혹스러웠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현재를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닌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요양병원은 만성기잖아요, 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예를 들어 보는 환자 중에서 어떤 긴급한 의료 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그 중에서 한 10%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정말 좀 뭐라고 할까요? 환자 상태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도 가서 보고 점심에도 가서 보고 퇴근하기 전에도 한번 좀 괜찮나 어떻게 되나 가서 봐야 되는 환자는 또 그 중에서도 한 반 내지는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왜 되냐? 만성기라서 그렇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웹툰에서 이 열악한 요양병원의 현실의 원인으로 지목한 게 하나 있어요. 포괄 숙과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요양병원 편을 다룰 때 네. 그때는 이제 포괄수가제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일일당 정액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일일당 정액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이 웹툰에서는 네. 이 포괄수가제 때문에 뭘 더 하기가 힘들다. 네. 환자 치료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돈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요양병원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네. 뭘 하기 힘든 구조를 만드는 네. 원인이다. 구조적인 원인 이렇게 예. 지목하고 있는데 정말 네. 그렇습니까? 저도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건 싶어요. 반반 치킨도 아닌데 이게 네, 제가 반반이고. 오늘은 반반 치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포괄수가제에 대립되는 게 행위별 수가제예요. 네. 보통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면 뭐 주사를 한번 맞는 거, 검사나 하는 거마다 수가가 청구가 되는 거죠. 그 수가에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행위별 수가제죠. 포괄수가제는 사실은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는 아닌데 포괄수가제 범위에 좀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원래 포괄수가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맹장염, 중수염으로 입원했다. 그러면 입원 기간 총 해서 얼마 이렇게 수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질환명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포괄수가제죠. 네. 이건 급성기 병원에서. 근데 만성기 병상에서는 조금 이걸 달리해요. 질환보다는 환자의 중증도에서 좀 달리해요. 아,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누워 계시면서 이제 처치가 많이 들어가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일일 정액제로 수가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넓게 보면 포괄수가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웹툰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뭐냐면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뭐 내가 검사하고 할 때마다 수가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죠. 대신 뭐냐, 환자 부담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 포괄수가제 또는 요양병원 얘기하는 이제 일일 정액제에서는 검사를 이제 예를 들어 이 환자 엑스레이 찍었잖아요. 추가 부담 없어요. 저희 환자 중에 할머니는 뭐 검사하자면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돈 들일까봐. 네, 자녀 돈 들까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여기는 추가되는 비용 없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설득해서 검사를 해요. 이거는 또 오히려 장점인 거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좋은데 문제는 병원 입장에서는 뭔가 비용은 나가는데 추가 수익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 웹툰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이게 반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반이 왜 틀리냐? 아니 포괄수가제를 예를 들면 지금 일일적 금액에 가령 1.5배 금액이 책정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되겠어요? 아, 오히려 문제는 포괄수가가 낮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게 하나의 방식이거든. 그럼 행위별 수가제는 또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포괄수가제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제도 자체가 문제냐?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간략하게 일일당 정액제 또는 포괄수가제의 개념하고 네. 약간 장단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왜 요양병원은 네. 일일당 정액제로 가는 겁니까? 그게 이제 만성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의료비가 상승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이에요. 네, 네. 사실은 포괄수가제가 그러면 뭐 환자한테 무조건 이롭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는 미국이에요. 네. 미국의 민영보험사가 사실은 그 의료 병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수가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의료비가 통제가 되거든요. 네. 질환이 있고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수가를 정하면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그 한도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자. 그러면은 의료비 관리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뭘 하든 보험료는 요만큼만 줄 테니까 이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가 쉽죠. 어떻게 관리가 그러면 쉽고. 손해 안 보는 선에서 할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보험도 보험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의료비 관리나 하기 위해서는 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책임이 병원 의료기관과 의사한테 넘어가지니까 의사하고 병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네, 이런 상반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분하고 네. 경영진하고 어떤 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런 지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행위별수까지에서는 경영진이 검사 많이 한 것을 뭐라고 안 하죠. 네, 왜 검사할 때마다 보상이 오니까. 물론 수가가 적게 책정된 검사는 싫어하겠지만 근데 포괄수가제에서는 당연히 검사 이런 걸 많이 하는 의사를 싫어하겠죠. 네.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제도든 어떤 형태든 그런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적정 수준이 어떠하냐 이런 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행위배수까지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 또 다른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리더십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료기관이 수익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민간병원에서는 수익이라는 요소를 빼고 생각할 수 없고, 또 공공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병원도 지자체에서 재정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정 투자를 안 하면서 공공병원 제대로 운영해라?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수익이라는 면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익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의료기관에서 갖춰야 될 어떤 요소, 추구하는 바를 갖추려는 의료기관의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웹툰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괄수가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과장 또는 좀 논리가 좀 뛰는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직 요양병원 근무하는 의사로서 요양병원의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보완할 대안 뭐 이런 거 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그 보완할 거 많죠. 그냥 지적한 게 틀리지 않아요. 웹툰에서 나온 것처럼요.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 특히 이제 간병 인력도 제대로 좀 대의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 시설적 문제도 있습니다. 즉 다인실을 했을 때 다인실 중에서도 화장실이 따로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는 해결돼야 될 과제가 되게 많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것이 수가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의료기관에서도 뭔가 개선해야 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와 동시에 또 수가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3자가 같이 돼야만 되는 거고 여기에 좀 추가되는 게 있어요. 수가가 오른다는 거는 환자 및 시민들의 부담이 느는 거거든요. 그렇죠.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자하고 시민의 부담이 늘지 않고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또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를 하려면 제도 개선이 물론 돼야 됩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동시에 다른 여건들도 같이 사회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쉽지 않고 다 같이 얘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걸맞는 어떤 투자와 사회의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은 말씀드렸지만 급성기 병원과 이제 다르게 만성기 병원이 있는데 여러 역할을 갖고 있어요. 현재는 어떤 역할이냐면 예를 들어 아급성기 역할도 갖고 있거든요. 급성기라는 급성기에 준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 있죠. 골저루 수술. 예전에는 수술 끝나고 그 병원에서 재활치료나 해서 다 걷거나 집에서 갈 수 있을 정도 되면 퇴원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퇴원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급성기라 해서 유해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입원해서 좀 더 회복을 한 이후에 퇴원을 이제 다시 귀가하는 이런 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요양병원 젊으신 분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골절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재활병원에 준하는 어떤 역할도 좀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호스피스 병원이 있지만 아직 호스피스 병상이 제한되고 그다음 호스피스 병원에 갈 수 있는 조건도 좀 협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말기 암 환자는 아니지만 거의 말기 환자,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리고 또 이 중간 단계로 해서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분, 그러니까 단기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분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과 질환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부분도 요양병원으로 와요. 지금 요양병원이 만성기 병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괄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영역에서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우리나라가 요양병원이 이제 생긴 게 20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상황을 점검을 하고 제도적으로 바뀔 건 바뀌고 또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해야 될 어떤 시점이 오기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닥터와 함께 웹툰 내과 박 원장과 요양병원 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맞아. 우리 그 내과 박 원장님이 그 만성기 병상에는 잘 안 계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계셨던 분이 처음 요양병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와 이게 뭐야 이러거든요 정말. 멘붕에 빠지나요? 그럼요. 거기는 또 이제 시골 병원이고 그러니까 더 멘붕인데 이거 정말 멘붕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검사가 예를 들어 저희가 있는 병원도 200병상이 넘거든요. 한 250병상 내외가 되는데 검사가 원내에 안 돼요. 외부로 보내거든요. 업체로. 그럼 결과가 내일 나와요. 그 환자가 지금 당장 안 나오는데 종합병원은 아니잖아요. 검사하면 원내에서 나오죠. 네, 이런 등등의 것은 종합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접하기 힘든 환경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더 멘붕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게 과연 그럼 적절한 의료 서비스냐 아니냐. 물론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이제 그거는 얘기를 더 해보고 우리 함께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다음 편에서는 요양병원 환자분들이 많이 하신다는 DNR 그 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